깊이 파고들어야 할 문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어떤 문제라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열심히 달려온 이곳은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 연구소. 자, 올 봄이었습니다. 봄꽃, 벚꽃이 아름답게 피던 봄에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듯 가을 단풍이 지고 있는 이때에 아쉽게도 작별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짧았던 시간이지만큼 더욱더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좀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가을 개편을 맞아서 이렇게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기분 좋게 여러분들과 떠나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좀 프로그램에 대한 여운이 강했던 것 같아요. 마실 연구소를 하면서 만났던 여러 가지 키워드들, 또 우리 같이 현장 연구실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의 얼굴이 지금 하나둘씩 지나가고 있는 걸 네. 보니까 우리가 참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더 아쉽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문제연구소에서는요, 현장 연구실에서 담았던 내용들,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켜봤었던 경주, 포항, 영덕, 울진 각 지역별 이슈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요.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 하는데 일단 영석 씨는 울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울진하면 아무래도 올해는 산불이 이슈. 네. 역대 최대 피해를 남겼던 산불이 울진에 있었고요. 아직도 이 산불의 피해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많은 울진 국민들이 계십니다. 기억나죠? 이 산이 모두 타서 그 나무들이 잿더미가 됐던 그 산 앞에서 녹화했었던 기억. 저는 아직도 그게 선해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다 나무가 있던 자리예요 하면서 엄청 저희가 그래요. 놀랐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 영상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현장에는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속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현장 연구소. 오늘은 울진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 뒤에 보이는 이 모습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산불이 일어난 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시는 우리 오늘의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이번 산불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거의 다 지켜보셨다고 네,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과 소회가 남으셨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산불이 발생했는 그 시점에 그 시점 상황을 보고 우리가 산불이 이게 대형으로 번질 것이냐 안 번질 것이냐 이게 복합 재난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과학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사실 이건 대형 산불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초기에 원활하게 진화가 안 돼가지고 불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하풍이라는 게 생깁니다. 네. 하풍이 생기면서부터 예측하지 못했던 기상 상황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아주 강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미 아마 그 상황이 돼버리면 거의 불가항력이고 제가 이 동네 와서 밤새 한 2시간을 다녔을 때는 이미 하풍이 형성이 되어서 무엇으로도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미 아마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관계 공무원만 이런 것을 이해할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이 불이 커져서 하풍으로 연결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풍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산불이 직접 주택을 해치는 게 아니라 불티가 집을 태워요. 불티가 바람에 날아온 불티가 쉽게 표현해드리면 손으로 이렇게 받아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바닥에 떨어져서 낙엽이라든가 잔디에 옮겨 타서 집을 태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주민들이 좀 이해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다 무서워서 대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민가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100% 소방이라든가 산림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자율체제를 구축을 해서 지킬 수 있는 것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현장 다니면서 좀 아쉬웠던 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ICT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불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많아집니다. 그러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이러니한데. 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구조적인 문제냐?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산림청에 머리 좋으신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 공무원들이 만든 정책을 누가 현장에서 실현을 시켜야 되느냐? 산불 진화대와 감시원이 그걸 받아서 현장에서 이제 이 정책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다시 말해 물이 밑에까지 스며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의 운영 구조가 2개월 내지 3개월 한시적 운영 구조고 이게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치료 사업이라 그러죠. 취약계층 우선 사업으로 변경이 돼 있다 보니 대부분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산불 현장에 투입시키기도 애매하고 도저히 이 구조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책과 또 다시 연결시키면 이거를 그냥 모르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이게 도저히 이거 근본적인 혁신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 계속 반복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그나마도 좀 이렇게 현장의 상황과 이걸 여러 비추어 보면 우리가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책임 운영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그분 혹시 편찮지 않는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소각 복지를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산불에 가장 비율을 많지 않은 게 소각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질문한 걸 보지를 못해 태우는데 소각이 습관화되기 때문에 이분이 이때쯤 소각할 것이다라고 이걸 늘 데이터 작업을 해서 데이터 구축을 해서 그 시점에 가서 그분이 안전하게 소각하게 도와주거나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지원해주거나 직접적인 어떤 방법을 찾지 않고서는 사실상 막연하게 방송하고 홍보하고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처음에 산불을 내지 않는 것 이상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 지금 사실상 그런 실정이죠. 왜? 이분이 산불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평소에 그냥 담배를 피우다 아무 생각 없이 던졌습니다. 괜찮았어요. 10번을 던졌는데도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근데 11번째 던졌는데 어디 던졌냐? 남사면에 햇빛이 하루 종일 비쳐있고 여기에 바짝 마른 낙엽에 던져져서 불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된 행동에 통해서 이게 불이 되고 안 되고 차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그 찰나를 놓치거나 그 사람이 간접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 예방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소각 산불 비율이 가장 높으니 어른들 소각하는 것을 좀 도와주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그걸 해서 그거 한 40% 되거든요.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공여지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불이 난 곳에서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산불을 좀 더 줄이고 막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돌덩이를 하나 더 얹고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끝으로 그래도 우리 울진 지역의 산불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을까요? 감시 인원이 10,000명, 10만 명 의미 없습니다. 본인이 산불 그 시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는 막연한 홍보가 아니라 좀 이렇게 맞춤의 홍보 그 가능하거든요. 그 일 가지고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고 두 번째는 산림 위주보다 산불로 인해서 시설물이 이제 손실이 엄청 커요. 나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눈물 나서 못 볼 정도의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여생을 이제 집도 절도 없이 지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였는데 산림 산불 위주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산불이 도시 비화되고 마을로 뛰어는 여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겪어보지 못하는 초대형 복합 재난을 겪을 수도 있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사소하고 내가 그냥 평소에 하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큰 산불로 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힘든 상황이 오기 전에 나부터 조심하는 마음을 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산불 피해 흔적은요 다시 봐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아파요. 울진 산불이 3월 4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어느덧 8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걱정인 거는 피해 주민분들의 반 이상이 아직도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질 텐데 이분들 어떡하나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걱정이 커져요. 맞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임시주택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의 특징이 여름에는 또 덥고 겨울에는 춥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르신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셔서 지금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산불이 남긴 피해가요, 여러분. 이렇게 길고 크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산불이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담뱃불, 논밭 태우기처럼 생활에 우리 사소한 실수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큰 화재, 재앙으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경각심을 크게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불 꼭 조심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영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곳 영덕. 네, 영덕에요. 힌트를 잠깐 드리자면 엎치락, 뒤치락. 영덕의 엎치락, 뒤치락 하면 알 것 같다. 뭘까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바로 원전 얘기죠. 천지원전. 맞습니다. 논란의 천지원전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천지원전 추진에 찬성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영덕군 영덕읍 성리 이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왔는데요. 먼저 이장님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성리 마을 주민들의 분위기가 어떨지 먼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아예 그 2012년 9월 14일 날 그 원전 고시가 되면서 네. 참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들뜨고 이제 화합도 잘 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침통한 이 분위기가 말도 아니었어요. 그래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새로운 원전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참 지금은 서서히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리가 천지 원전 예정 부지의 대부분 가장 많이 속하는 마을인 건가요? 네, 그렇죠. 성리를 중심으로 이제 원전 부지가 형성돼 있고 이제 원전이 들어서면은 이 마을 전체가 이주를 가야 되는 마을이니까 그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지원전이 추진되면서 예정구역으로 묶인 게 작년이었죠. 10년 만에 이제 지정 철회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주민들로서는 힘들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로 마을 주민들이 좀 힘들었었는지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보상 차원이 막 이루어지고 빨리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세월 속에서 이제 자식들도 손도 벌리고 그래갖고 빚도 내고 네. 사실 여기 우리 젊은 층들도 빚내가면서 꼭 있으면은 보상이 나올 텐데 뭐 나오면은 빚을 갚은 급한 거부터 하자. 네. 그래갖고 빚을 내기 시작해갖고 결국 그게 이 시점까지 오니까 빚의 빚더미로 이자와 그리고 뭐 가족 관계 이런 것도 참 진짜 너무 말도 아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중에 보상이란 단어가 나와서 혹시 오해하실지도 몰라요. 뭔가 보상이라는 큰 돈, 큰 혜택이 있다라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원전이 들어서기 때문에 살고 있는 터를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냥 이주 비용 보상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보상 때문에 사실 삶의 궤적이나 방향들이 다 바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누가 원전이 들어오면은 큰 돈을 보상을 받아갖고 뭐가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마을을 보시면은 저 내리막길에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올라다니고 너무너무 이 다 간절히 오고 고통스러운 이 마을입니다. 이 마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원전이 들어오니까 일단 보상보다도 이주를 가게 되면은 평탄한 지역에서 그나마 노후 생활을 하다가 편안하게 좀 생활을 하다가 가고 싶다. 이제 어른들은 다 그런 강박감 속에서 살다 보니까 편안한 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재추진되고 원전이 들어와야 된다고 어른들은 항상 입에 침 뱉듯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게 뭐 인간이 완벽할 수도 없지만 또 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떤 상황에는 인간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충분히 대비한다고 해도 그 충분함이 어디까지가 충분함인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안전함에 있어서 어떤 그 조치를 취해도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영덕의 천지 원전뿐만 아니라 뭐 경주에서 울진까지 우리 지역의 원전은 사실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원전 진흥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으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영덕은 수년 동안 주민들이 그 여론을 모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백지화를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웃한 곳에 울진에 6개가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2기가 지금 곧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2기 백지화된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사실 만약에 여기 지역에 10개 핵발전소가 가동이 된다면 전 세계에서 아마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핵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핵진흥을 다시 되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탈원전을 하느냐 아니면 원전을 진흥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끝날 것 같았던 이 천지원전의 대립이 지금 다시 불을 붙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커요.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어느 지역이든 찬성과 반대의 주민 갈등으로 이게 마치 뭐 찬성이 많으면 찬성 쪽으로, 반대가 많으면 반대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지역의 갈등이 커지게 함으로써 일종의 이제 뭐 손 안 대고 뭐 한다고 얘기하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핵발전소의 문제가 누가 찬성한다고 하고 반대한다고 안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한반도가, 한국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기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내고 함께 그 방향으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덕은 바닷길이 아름다운 블루로드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요. 이런 영덕에서 원전의 찬반 문제로 주민들이 이렇게 갈등을 겪는 게 참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원전은 영덕만의 문제가 아니죠. 울진과 경주에서도 많은 갈등 또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원전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갈등으로 부딪힐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원전이 참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문제가 계속 오락가락 한다는 건데요. 사실 에너지 문제는 백년지 대계잖아요. 그래요. 앞으로는 조금 더 침착하게 신중하게 잘 나아가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영덕에 이어서 이번에는 포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포항시 오천읍 냉천입니다. 네.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메말라 있죠. 하지만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이곳이 넘쳤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큰 피해가 포항에 있었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왜 이렇게 큰 피해를 남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변화하는 기후에 더 많아질 태풍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를 만나봤었는데요. 그 영상 다시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흰남노 태풍은 이례적으로 이 태풍이 일반적으로 폭우 그리고 바람 그리고 해일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번 태풍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호우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컸으며 또 이게 해일과 비슷하게 이제 조위가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인명 피해가 많았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배수 시설의 같은 경우 그 설계 빈도가 10년에서 30년 빈도 매우 낮게 되어 있죠. 지금 비 같은 경우, 강우 같은 경우는 100년 빈도 이상 오는 경우도 많고, 사실 포항에 내렸던 그 흰남노에 의한 폭우는 약 500년 빈도에 가까운 그러한 폭우가 내렸거든요. 그럼 이제 지하 주차장 참사 같은 것들을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 공간에 차수벽 같은 그 침수 방지 장치를 설치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물이 들이닥칠 때는 그 차수벽도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힘을 못 버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원천적으로 지하 공간은 막더라도 다른 공간에,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흐르면 좋지만 이 도시 침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저류되어 있습니다, 물이. 그러다 보니까 원천적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지 시설들이 새로운 더 강화된 이런 재난들을 받아들일 그 그릇을 더 키워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설계 빈도를 수준을 좀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80년에 한 번 왔던 비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는 60년 빈도 요 정도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50년 빈도 요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는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기존에 있던 그런 시설들의 설계 빈도의 수준을 좀 높여서 우리가 보강하는 것들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제 시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라 이거를 한두 푼으로 이걸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보강을 한다고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긴 호흡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럼 이제 전문가로서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재난 관리에서 특히 방제 사업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특성상. 왜냐하면 방제 사업이라는 것은 그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방제 시설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사실 그동안 많은 자연재해들이 다가왔지만 어느 정도 피해는 입었지만 또 피해 안 입은 것도 많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 방제 시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안 입었던 것은 그 방제 시설들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안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국 방제 시설의 중요성을 피해가 발생한 곳에서만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기후변화 여러 가지 도시화, 또 고령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재난의 취약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대응하려고 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이 방제 사업에 좀 더 관심 그리고 지지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방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지노선이고 안전벨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태풍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이긴 하지만요. 어떻게 대비하고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뉴스는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피부로 매년 느끼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재난관리의 매뉴얼들, 더불어서 도시의 방제 시설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또 금세 사라지는 그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요. 50년 후 그리고 100년 뒤를 내다보는 꼼꼼한 재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포항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경주 간포입니다. 경주의 멋진 간포 앞바다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간포에서 만났던 청년들 잊지를 못하겠어요. 이 에너지도 넘쳤고 희망도 볼 수 있었고 말이죠. 맞습니다. 간포에서 만난 눈이 반짝반짝하던 그 청년들, 가자미 마을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오랜만에 찾은 경주에서 반가운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가자미 마을의 김민아 대표님 그리고 허영두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청년마을 지원 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뭐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가자미 마을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셔야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요, 일단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청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지역에는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업이고요. 전국의 12군데 중에 저희는 가자미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선정이 되었고 재미나게 살아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아니 근데 궁금해요. 뭐 간포하면 가자미가 유명하기는 한데 그래도 가자미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은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혹시 시마다 시어가 있는 거 아시나요? 경주의 시어가 가자미예요. 그 가자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자미 안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4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미자를 바꿔서요. 간포의 맛미, 그리고 간포의 멋미, 그리고 미래할 때 미자, 간포의 미래와 그리고 나 자신, 영어로 미죠. 그래서 간포의 멋과 맛과 미래와 나를 찾는 그런 마을이 되면 좋겠다 해서 가자미 마을입니다. 나는 뭐 가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건 그것도 아니죠.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가자 미래로 저희 슬로건입니다. 가자, 미 네. 마을. 네. 아니 그럼 두 분은 원래 이렇게 경주 분들이신 거예요? 저는 경주 사람이고요. 네, 저는 인천에서 내려온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아니 인천에서 어떻게 이렇게 경주에 자리를 잡으시고 어떻게 함께 이렇게 청년마을 사업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건설 쪽을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직업을 계속 이제 30살 이후에도 가져야 되는지 고민이 됐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일과 이제 하던 일을 그 두 중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경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경주분이 아닌데 경주에 지금 와서 정착을 하고 있고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돼요? 그럼 경주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네요? 네, 경주 사람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네. 저는 초중고를 다 경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요? 유턴 청년이라고 하죠. 이유가 그래서, 있다면? 이유는 사실 특별히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근데 이제는 사실 떠날 이유도 딱히 없어져서 사실 경주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두 분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되셔가지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마카모디라는 팀이 생겨나고 나서 사실 저희가 되게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카페였는데 거기를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왔다가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 청사진이 계속 막 머릿속에서 막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편안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제가 도시에서 살 때는 편리했지만 편안하진 않았는데 이 지역에서 살 때는 편리하지 않지만 편안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자미 마을도 사람들 저와 같은 약간 지역에서 살고 싶은 친구들이 왔을 때 편리함은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편안함을 좀 느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또 청년들에게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사실 되게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지역에는 기회가 없다 이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없는 만큼 저희가 생각할 때는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보여주면 그만큼의 것들이 다시 오퍼가 들어와요. 그래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게 혼자 하기엔 두렵잖아요. 그걸 함께 해줄 저희가 있으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들 계속 모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지고 놀러 오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네. 우리 이사님도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가 경주로 정착한 지 이제 3년 차, 이제 얼마 전에 4년 차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는 거죠. 저 친구도 여기서 되게 오랫동안 잘 살고 있네. 나도 저렇게 뭔가 지역에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용기와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역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지역에서 정착하기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요즘 그냥 계속 뭐 고령화 시대다, 계속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청년들이 떠나간다라는 이야기만 맨날 전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꿈이 있는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이 마을을 찾아서 이 마을을 활성화시켜주고 있다는 게 세상 고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니 이게 지금 처음이라서 이제 시작이라 가지고 사업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좀 열정 있게 웃음을 보니까 더 기대도 되고요. 너무 밝아요. 두 예, 분이. 앞으로 이제 어떤 마을이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바쁘실 텐데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방 소멸을 이야기할 때 삼중고를 이야기하잖아요. 저출산이 있고요, 인구 유출이 있고요, 고령화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이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을 크게 가꾸어가는 청년들을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희망을 갖지 않나, 신이 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저도 이 신남과 더불어서 간포 가자미 마을의 청년들처럼 이런 청년들이 포항에도 영덕에도 울진에도 뭐 울릉에도 나타나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청년들의 유쾌한 도전이 우리 지방 도시의 신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불어서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것저것 문제연구소 그동안의 기록들을 정리해 봐야 됐는데요. 이제 정말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현 씨. 네, 일단 너무너무 아쉽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이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네. 후회는 없고요.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주 지역의 소식들을 전할 수 있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배웠고 즐거웠습니다. 다음 개편으로 오늘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도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문제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과 조금 더 가까워졌고요. 우리 지역을 조금 더 알려고 노력했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이것저것 문제연구소를 사랑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겠죠. 그동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포항 MBC에서 다음 시간부터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역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인사해야겠죠? 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